중국이 이제 수출입 추이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겠는데요. 예. 그 이제 뭐 우리 신문에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뭐 수출 16개월째 감소, 12개월째 감소 뭐 이따고 제목 뽑잖아요. 12개월째 감소. 한국말로 12개월째 감소하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줄었고, 지난달은 지지난달보다 더 줄었고, 지지난달은 지난달보다 더 줄었고, 그 소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1년 전 해당 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도 감소했다. 그러면 그다음 2022년 7월 대비 2023년 7월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걸 year on year, 그러니까 외국 기사를 보면 이걸 YOY를 정확히 정해줘요. 이걸 year on year, YOY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비 대비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16개월째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뭐 1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수출 12개월째 감소. 그러면 한국말로는 달마다 줄어들어간 게 12개월째 되고 있는. 그러니까 1월보다 2월 줄고 2월보다 3월 줄고 3월보다 4월 줄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난해 동기비 대비 그럼 8글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YOY. 예, 그 하나 기억해 두세요. Year on year. MOM도 있습니다. MBM인가? MOM인가? Month on month. 그러니까 그건 지난달 대비. 그런데 통계할 때는 보통 그 달의 계절을 타기 때문에 YOY를 써요. 예. 이 중국이 이제 YOY 대비, 지난해 대비해서 6.4% 감소죠. 지난해도 시원찮았을 텐데,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출이 꼬라박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출이 회복은 하지만 기저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10월 달에 5.1% 수출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YOY 기반 5.1% 상승으로. 중국은 그 기저효과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거야. 그냥 지난해도 엄청 나빴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진 거야, 10월 달에. 살벌한 거죠. 중국 지금 수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자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맥을 못 쳐요.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 뭐냐면 이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복잡한 관계거든요.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중간재를 판매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저런 경우엔. 그래야 중국이 동남아를 리드해서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남아에 대해서 YOY 15%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수출 10월 달에 YOY 14.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감소하고 한국은 증가하고 이게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10월 달에 굉장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군청색이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 수출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해놓은 게 이제 0% 선인데, 이 빨간 선이 0%입니다. 같은 겁니다. 중국은 이 3, 4월 달에 또 YOY 대비 수출이 또 지난해보다 퍽 뛰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를 뛰잖아, 지금 보고 있으면. 한국을 보세요. 10월 달에 지난해 대비해서 이게 꽤 낮았어요. 4점 몇 %인가 꽤 낮아요. 10월 달에. 그 상태에서 뭐 6%, 뭐 10 몇 %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21년 대비. 지금 22년 10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22년 10월에 YOY 마이너스 4, 5%, 또 11월에 마이너스 12, 3%, 12월에 마이너스 한 10%, 1월 달에 마이너스 14, 이게 제일 낮았을 때일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2월 달에 마이너스 8, 그 3월 달에 마이너스 뭐 11, 4월 달에 마이너스 12, 5월 달에도 마이너스 뭐 13, 그러다가 6월 달에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한 5, 7월 달에 다시 마이너스 한 13, 4, 그리고 나서는 쭉 차고 올라와서 9월 달에, 9월 달에, 마이너스 2인가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플러스 5.1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처럼 춤을 안 춰요.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올라왔다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의 하늘색이 이게 수입이거든요. 이 수입과 중국 보면은 이 군청색 선과 하늘색 선이 이렇게 좀 서로 헷갈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 옅은 회색이 수입이란 말입니다. 옅은 회색의 추이가 그 수출의 추이랑 같잖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환율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한 그 경제의 적응력, 레질리언스예요. 저희가 2008년에 저 적응력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체질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환경이 안 좋아서 수출이 안 되면 수입도 그거 이상으로 떨어져. 그래서 또 살아가. 그러다가 저절로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또 가요. 그러니까 패턴이 같이 움직인다고, 수출 수입이. 근데 지금 중국 보세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의 패턴이 예측 불가능하고 발작적이란 소리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무슨 일까지 벌어진 거냐면,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이 증가하는데 그 양쪽 차이가 무려 9.4%포인트가 나는, 즉 수입은 3.0% 증가했는데 수출은 6.4% 감소하는 황당한 일까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지금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작년에 또 뭐 이렇게 그 추수 이런 게 별로 안 좋았겠죠. 예. 거기가 이제 요새 기후 변화에 타격을 많이 보는 데 중에 하나니까, 식량 수입량도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이나 수입량의 증가에 대해서 수출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니까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꼬라박히고,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좀 매우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11월, 12월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골병 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제가 환율이라든지 수출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투 기업의 움직임, 이런 증상들을 다 이렇게 한 8가지로 꼽아드렸죠. 또 한 가지 증상. 이제 1대1로 부실차권인데,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중국의 방식 혹은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우리는 금융위기를 경제의 체질의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풀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격을 안 보고 계속해서 잘 갔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재정 건전성도 어기지 않고.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짓을 했냐? 건설과 인프라를 해가지고 건설 붐을 일으켜서 고속 성장을 이뤄냈어요. 경기 부양으로. 중국에서 건설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으로 푸른 미국 달러가 중국으로 다 꼽혔다고요. 그때. 그랬다가 걔들은 돈 찍어 먹고 빠져나갔지.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에 많이 발이 안 묶여 있어요. 미국 돈이. 약은 거죠.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미국 돈 들어왔습니다. 2008, 9, 10, 11, 12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 시멘트 공장 짓고 무슨 철근 왕창 만들고, 우리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쓰는 철근, 이제 현장에서 립바라고 부르는데, 립이 갈비잖아요. 이제 건축 지을 때 갈비처럼 이제 박아놓고서 거기다 공구리 분다 그래가지고 립바라고 그러죠. 이 철근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거 엄청나게 만들죠. 그리고 건설사 규모도 커지고. 근데 중국의 건설 보면 이제 죽었네. 좀 이제 틀이 좀 잡혔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제 해외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이가 1대1로 합니다. 라고 이제 세일즈맨을 한 거지. 이제 사람들 간 부풀려 갖고. 그래서
everybody happy game. 모두가 행복한 펀지 게임이에요. 뭐 그러니까 권력자는 와서 굽신거리고 뇌물 받쳐주니까 좋고 중국共产党의 그 범털들은 건설사는 나가서 일하고 현장 가서 일하고 돈 버니까 좋고 현지 독재자는 커미션 받아서 좋고 중국은행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고 정부 차관 사업인데 돈 떼일 일 없는데 목돈 뚝뚝 대출할 수 있으니까 좋고 에브리바디 해피 게임이지 망하기 전까지는. 부실 채권 규모가 1조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6년 이게 이제 바 하나하나가 다 그 해의 차관 규모인데 예.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여기 차관 규모 보면 이게 빌리언이거든요. 단위가 900억 달러 정도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빨간 바를 전부 다 더해보면 이게 한 1조 달러 된대요. 독일 그 국영방송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을 계기로 와장창 줄죠. 그래서 2021년에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나 다 합치면 이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300조가 부실이 돼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중에 한 130조 정도는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거 뭐 얼마로 그러면 채권을 깎아준다는 등 그렇게 해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그 완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영어로 치면은 이제 한 1000억 달러로 치면 1000억 달러 정도는 9천억 달러는 어떻게 되냐? 그건 난 몰라. 그래서 금융권들이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뭐라 그러냐? Kicking the can down the stairs.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떠넘기는 상태. 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자가 전화해서 야 거기 말이야 그 은행에 돈 좀 빌려줘 하면 은행 간에 또 대출하고 그런 것이 뭘. 자 이런 게 이게 중국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다 적용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4대 명제가 있습니다. 1대1로 부실보다 국내 인프라 부실이 큽니다. 고속도로, 고공교각, 인공수로 등 초거대 프로젝트들. 이게 1대1로보다 두세 배 커요. 인프라 부실보다 부동산 부실이 더 커요. 얘들 한번 지금 뭐 기본 부실 한번 터지면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3천억 달러 뭐 3,500억 달러 이렇잖아요. 지금 헝다가 3천억 달러 넘고 비구아 위안이 또 한 3천 몇백억 달러 되고 그건 금융권이고 시민에 대한 고객에 대한 거 뭐 아직 공사를 덜 끝냈거나 혹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금융권 채권으로 나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기업의 채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존재하겠죠. 플러스로. 그런데다가 중국인들의 재산 보유 형태의 70~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저렇게 완전 망가가 나버리니까 뭐 어쩌다 거지잖아 다. 어쩌다 거지 상태가 되는 거죠. 눈 뜨고 일어나니까 거지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금 넣어놓은 건 멀쩡하냐? 이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만 금융권도 부실화돼 있어 갖고 예금도 멀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1대1로 부실보다 인프라 부실이 더 크고 인프라 부실보다 부동산 부실이 더 크고 부동산 부실보다 지방정부 재정 부실이 더 큽니다. 로이터의 보수적 추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로이터 추정보다 10조 달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경 3천조 원쯤 더 많아요. 예, 골드만삭스는. 로이터의 지금 엊그저께 얘기에 의하면은 12조 5,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92조 위안. 이거는 2022년 GDP의 76%고 급격히 상승 중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야. 이걸 팔아서 뭔가를 해갖고 지방정부가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방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부동산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용료 받는 거. 근데 그게 더 이상 매각이 안 되니까 땅 사용권 매각이 안 되니까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빚을 물고 가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GDP 62.2%였는데 로이터 얘기하면 불과 3년 만에 GDP 76%까지 올라왔어요. 지방정부가 빚내어 살림살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다 돈 나갈 때는 어디서 나간 거야? 금융기관에서 나갔을 거 아니야. 1대1로도 금융기관에서 나갔지. 인프라도 금융기관에서 나갔지. 부동산도 금융기관에서 나갔지. 지방정부에 돈 나가는 것도 결국 금융기관에서 나갔지.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금융기관의 어깨 위에 지금 부실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산더미처럼. 저 상태가 되면 이제 정부 한쪽에서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고갈돼 버려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걸 건드리면 저게 터지고 저걸 건드리면 이게 터지고. 금융권은 이제 그 태산 같은 이제 그 아래 깔려갖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지 뭐. 이게 4대 명제입니다. 예. 뭐 1대1로보다 인프라 부실이 크고 인프라 부실보다 부동산 부실이 크고 부동산 부실보다 지방재정 부실이 크다.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위기가 결국은 정부 정책 수단을 고갈시키고 금융권에 전부 산더미 같은 부담으로 쌓여 있는 상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는 이게 뭘로 나타나냐. 증상 중에 하나가 디플레 인민공화국이죠. 예, 디플레 인민공화국입니다. 이것도 YOY입니다. 예, 작년 동기비 대비. 자, 현재는 우크라 전쟁 이전 대비 위안화 환율이 15%, 14천 뭐 아까 보셨잖아요. 14.7인가 뭐 14.8% 올라 있잖아요. 또한 그건 이제 위안화랑 달러 문제잖아. 그럼 물건과 달러 관계는 어떠냐 이거지. 달러도 인플레돼 있잖아. 물건과 달러 관계, 현물과 달러 관계도 인플레잖아.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화 가치는 이제 많이 잡혀 있어요. 뭐 원화 환율은 1,300 뭐 몇 원, 1,307원 이러니까 뭐 8% 뭐 9% 이렇게 오른 건데 그건 원화와 달러 사이의 문제잖아. 그다음에 달러와 현물 사이에 인플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따따블로 맞은 거지. 우리처럼 원화 환율이 많이 안 오른 나라도 이 따따블 때문에 갱신하고 있는데 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얘가 14%나 올라 있는데 달러도 또 달러와 현물 사이도 인플레돼 있으니까 인플레가 따따블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듯이 아니 시장 보러 나가면 또 뭐 돈 가져가서 살 게 없다며. 예.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국 디플레라고. 그 소비자 물가 저거 그 달마다 나온 겁니다. 저게. 예,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달마다 나오는 건데 저 소비자 물가를 YOY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비 대비. 올해 6월은 2.7%. 그다음에 올해 10월은 3.2%. 소비자 물가는 좀 올뚱말뚱해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를 보시면은 살벌한 거라고요. 작년 11월 이후로 한 번도 생산자 물가가 오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YOY, 그러니까 지난해 전년 동기비 대비. 심지어는 올해 5월 같으면 전년 동기비 대비 5.4%고요. 지금 10월은 전년 동기비 대비 2.6%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죽지 못해서 팔지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공장 돌리고 죽지 못해서 판다 이거지. 저게 무슨 상태냐면요. 공구도 안 사고 기계도 새로 안 사고 기계 부속품도 안 끼우고 전부 그냥 감가상각 같은 거 전부 다 잊어먹고 그냥 재료비랑 저거만 인건비만 나올 수만 있으면 일단 공장 돌리는 상태예요. 월세도 안 내고. 뭐 지주랑도 얘기를 하겠지. 우리 내보낸 다음에 들여놓을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있고 소비는 왜 위축되냐. 재산이 다 날라갔잖아. 자고 일어나니까 어쩌다 거지네. 부동산에 잠긴 재산인데. 기업은 출혈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듯이 경제체제는 이게 적응 조정을 하는 유연성이 없는 체제예요. 지금. 적응 조정 기능이 완전히 약화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희한한 현상이 있는 디플레 인민공화국이죠.
디플레이밍 공화국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 9월 이후로 지금 1년 넘게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하면 그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